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2013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하반기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이 멘붕으로 시작했던 2013년이었는데 참 시계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하여튼 2013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7월 1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지금은 아이팟에 밀려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워크맨 세대가 거리를 주름잡았습니다. 거리마다 이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그런 젊은이들이 넘쳐났는데요. 소니에서 나온 휴대용 음악 재생 장치인 워크맨,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고등학생 입학 또는 졸업 선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7월 1일 소니가 워크맨 판매를 시작한 날입니다. 개인이 음반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해준 최초의 제품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최초의 아이디어는 소니 작업실에서 탄생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작업실 기사 한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공장장에게 적발됐습니다. 녹음기에 입력 장치를 없애고 출력 장치를 하나 더 끼워서 스테레오 재생 장치로 개조한 음악 재생 장치.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였다고 하지요. 소니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명예회장인 아부카 마사루가 이를 제품으로 만들면 반응이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워크맨이라고 붙였습니다. 전형적인 하여튼 일본식 영어죠. 첫 달에 그 워크맨은 얼마나 팔렸을까요? 3,000대 판매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니는 신세대 팝스타를 광고에 기용하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달 만에 판매량은 10배, 그러니까 3만 대가 팔렸겠지요. 80년대 초반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맨의 인기도 세월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mp3 플레이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테이프가 주로 장착돼야 돌아갈 수 있는 워크맨의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시대, 워크맨의 인기도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면서 휴대용 음악 재생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mp3 플레이어로 넘어갔는데요. 결국 2010년 10월 23일 소니는 워크맨 판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현재는 소니의 mp3 플레이어에 워크맨이라는 명칭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워크맨보다는 아이와라고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품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항상 테이프에 꽂고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클래식이었는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가운데서 시바 여왕의 도착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이 시바 여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시바의 여왕이 온갖 어려운 수수께끼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여왕은 많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엄청난 양의 향료와 보석, 황금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여왕은 지혜를 시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차례차례 솔로몬에게 던졌는데 솔로몬은 모든 수수께끼의 정답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지혜의 화신, 솔로몬의 뛰어난 이런 기지에 또 화려한 왕궁에 그리고 훌륭하게 차려진 식탁과 손님을 대하는 예절에 감복한 여왕, 그야말로 솔로몬에게 그냥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던 모든 물건을 선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이를 얻어서 가지고 왔다는 예, 그런 후문입니다. 시바 여왕. 어감이 안 좋습니다. 시바 여왕. 예. 예,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가운데서 시바 여왕이 도착. 들으시면은 뭐 많이 들어본 음악이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예, 2013년 하반기의 첫날, 예, 7월의 첫날, 세 주간의 첫날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평양 마샬 제도에 속한 산호섬 비키니, 미국이 여기서 공개 실험을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5일 프랑스에서도 원폭과 다름없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복 대회에서 비키니가 선보인 것입니다. 일단 그 수영장으로 가보지요. 대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여성 모델이 가슴과 아랫도리만 손바닥만한 천으로 가린 채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예, 디자이너 루이 레아가 이제 만든 건데 이름이 비키니였습니다. 왜 비키니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6년 7월 1일 나흘 전
핵실험 장면이 떠올려서 자신이 만든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상표로도 등록했습니다. 하하. 이 비키니 섬에서의 그 공기 핵실험도 충격이었는데 이 어처구니 없고 그야말로 기막힌 수영복의 이름도 비키니였으니 비키니가 오늘날까지도 그야말로 자극적인 그런 화두가 되는 단어로 꼽히게 된 것도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괴한 수영복에 경악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부도덕하다 이런 비난이 나왔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법적으로 수영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비키니 수영복 사용을 금지했겠죠. 또 소련은 퇴폐적인 자본주의의 또 다른 예라면서 매도했습니다. 뭐 하여튼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체제가 도입되면서 하여튼 자본주의와의 그 대립각을 세우던 소련으로서는 이 비키니를 이념 논쟁의 화두로 또 삼았던 것이죠. 그만큼 비키니가 엄청난 세계적 충격을 가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이 비키니가 유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수년 뒤였습니다. 1960년대 영화배우 브리지드 바르도가 즐기면서부터였는데 또 베트남 전쟁과 산업사회의 부조리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 당시에 뭐 60년대만 하더라도 그 6.8 혁명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아주 급격하게 확산됐었죠.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성세대의 그 어떤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던 젊은 세대의 저항이었습니다. 비키니 하면 어우 이러던 기성세대들 보란듯이 야유하는 의미에서 비키니를 입었던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렇게 파격, 기성문화에 대한 조롱, 저항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비키니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용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1960년대, 70년대 비키니가 뭐 보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1977년으로) 가보지요. 오늘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실시 첫 해가 바로 1977년이었다는 얘기인데 상용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502개 기업체와 20개 공업단지 등 모두 522개소의 근로자와 부양가족 350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979년에는 교원들, 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고 1989년에는 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좌파 정책이 바로 의료보험 제도인데 1977년부터 시행이 됐으니 박정희 정권이 이 좌파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런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의 어떤 보장성,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적용받는 보험이 뭐 한 50% 조금 넘는다고 하지요. 중요한 뭐 기침, 감기는 되면서 암은 안 되는 이런 구조, 이거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진보적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을 비롯한 이른바 우파 정치 세력들은 여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료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수년 전에 그 한국에서도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시코 아시죠? 시코라는 것은 이제 환자를 뜻하는 속어인데 이 시코를 통해서 미국의 의료보장 체제의 치부를 그야말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골수암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나오는데요. 남편은 운 좋게도 골수 기증자를 찾아내지만 보험회사는 수술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수술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3주 만에
숨졌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술에 따른 위험과 고통보다는 3주간의 안전한 생을 권했던 것이죠. 식후에는 또 21살 때 자궁경부암에 걸린 여성도 나오는데 이 여성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젊은 여성은 자궁암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된 민간의료보험 미가입 남자에게 병원 측이 비싼 봉합 수술 비용, 중지는 6만 달러, 약지는 12,000달러. 이거 뭐 수천만 원 아닙니까? 자, 그래서 2개 중에 1개만 선택하라고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를 파라다이스로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비싼 민영보험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표현, 뭐 부적절하네요, 보니까. 가진 자에 한한 말이죠.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이, 그야말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민영보험의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서방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적 의료 보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오바마가 개선책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이런 분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간 보험 업체들의 위상, 로비력이 정부의 어떤 그 의지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한때 미국인들의 7%가 배우자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예. 의료보험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3억 미국인 인구 가운데 수천만 명이 의료보장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요. 이에 비해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어느 병원에서나 편하게 진료를 받도록 한 우리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확실히 끝까지 지켜내야 할 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 내내 이러한 의료보험 근간을 흔들려 했던 그런 집권 세력의 그 음모, 야욕, 정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지금도 이런 공공의료 체계 바람 앞에 등불 신세지만 꼭 지켜내야죠. 예. 1977년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그런 날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858년에 찰스 다윈의 자연 도태설이 발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바 있는데요. 개체 수가 증가되면서 먹이와 또 공간을 놓고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그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고 만다. 이게 바로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런 얘기입니다. 다윈의 바로 이 자연도태설이 이런 원리입니다. Natural Selection, 자연도태. 하지만 이 같은 학설에 반기를 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의 크로포트킨입니다. 이 사람이 내건 학설은 이렇습니다. 생존 경쟁. 이것이 생물과 인간 사회의 진화의 요인이다. 이렇게 다윈은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된다. 인간이든 생물이든
서로 돕고 또 서로 부족한 면을 메워주면서 협동하면서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부조론이라는 겁니다. 상호부조론. 예, 꼭 알아두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실 인간 사회에서 경쟁만이 진화시킨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좀 가혹하잖아요. 그죠?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회는 발전한다. 이런 상호부조론.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TV의 이념이기도 하고요. 네, 상호부조론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